안녕하세요. 기업경영연구소의 박신재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삽니까?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수출 수입의 전문가인 관세사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평관세법인의 윤준필 대표 관세사님을 모시고 수입기업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세평가를 통한 절세 전략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 제 옆에 아주 근사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평관세법인의 용인지사 대표관세사를 맡고 있는 윤준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기회 주셔가지고 제가 일반적인 수입기업들이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절세 관련해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세무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참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죠. 실제로 관세사님과 관세청의 역할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업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세무사와 관세사 사이는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관세사는 많은 분들이 뭐 공항의 관제사냐 또는 뭐 세무사냐 이렇게 좀 많이 오해들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사는 수입 내지는 수출할 때 이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종의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신고서 작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세관의 어떤 그 공무원을 상대로 응대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리하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업무고요. 그 외에 요즘에는 워낙 교육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각도로 변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무역 컨설팅까지도 저희가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TA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조사, 뭐 세무조사처럼 이제 관세조사, 기업심사라고 하는 것들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방어를 잘 해드리고 좀 무리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조사 대리도 같이 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이제 무역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취득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세무사님들도 이제 기장을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컨설팅을 또 그렇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 관사님은 컨설팅 쪽에 경험이 많으신 거죠? 네. 사실 뭐 관세사들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굳이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 그 지사의 매출 규모는 컨설팅 쪽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네. 그 사실 예전에는 그 관 출신이라고 해서 세관을 은퇴하신 관세사분들이 거의 줄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통관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설팅 쪽은 좀 많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관세사들은 워낙 또 능력들이 출중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입기업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무에서는 저희가 관세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품마다 관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가세나 소득세처럼 일률적으로 부과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율은 법에서 정한 대로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몇 %가 부과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과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셔서 좀 손해를 본다? 좀 과다하게 납부한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설명드리고 과다하게 납부하지 않도록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관세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이 과세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수량 단위로 부과가 되는 이제 종량세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가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하면서 10,000원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10,000원이 곧 과세 가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법에 따라 CIF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품 가격 외에
우리나라 그 도착항까지, 뭐 공항이 됐든 항구가 됐든 그 도착항까지 드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 물류 비용들까지 과세가 된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공제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4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품 가격으로 10,000원을 지불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수입 후에 설치나 뭐 조립에 대한 비용들도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전제품 구매하시면 그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물건만 띡 놓고 가지 않고 다 조립까지 해주시고 설치하고 시운전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인데 이제 국제거래나 무역에서는 그런 비용들까지도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분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송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천항이다, 부산항이다,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어떤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나 그 항구부터 우리 집까지, 항구부터 우리 회사 사무실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국내 운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분만 잘 해두시면 공제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점.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거래 상대방과 할부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셨다면 거기에 따른 뭐 할부 이자 성격의 비용들도 물품 가격에서 잘 발라낼 수만 있다면 전부 다 공제 대상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CIF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항구 내지는 이제 공항까지 도착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운송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운송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의 공장까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갖고 오는 조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보신 EXW라는 건데 아마 공장 출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 출고 시점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니까 요 조건으로 만약에 내가 물품 가격을 지불하셨다면 나머지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까지 도착하는데 운송 비용들은 다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DDP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쉽게 말해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 앞, 내 회사까지 상대방이 운송해주는 조건, 거기다 통관까지 다 완료되는 그런 조건까지 부과된 어떤 계약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지불하는 거죠. 국내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 이후 시점까지의 어떤 운송까지도 상대방이 다 해주는 조건으로 더 비싸게 가격을 불렀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CIF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공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찾으셔가지고 구분하시면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관세의 어떤 과표는 어떻게 책정되고 또 수입 물품에도 이제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는 또 어디에 붙는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품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불하는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열티를 따로 계약을 맺고 지불하시기도 하는데 그 로열티가 수입 물품이랑 관련이 돼 있다면 이 부분도 따로 더해서 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생산 지원 비용은 뭐냐면 해외 거래처랑 내가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해외 거래처에 무상으로 뭐 포장지를 지원한다던가 뭐 무상으로 뭐 재봉틀이나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좀 임대해 준다던가 뭐 이랬을 때 그 비용도 사실은 수입 물품 가격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계산하셔서 더해서 세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임,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어떤 적하보험료 당연히 이제 더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해당되는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즉 관세율을 곱해야 되는 기준 가격, 즉 과세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 관세와 과세 가격을 토탈 더한 이 금액이 바로 최종적인 부가세가 더해질 과세 가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을 잘못 책정하시면요, 관세액이 달라지고요. 관세액이 달라지면 부가세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최종적인 어떤 부가세까지도 아끼실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 보여드리고 또 본부장님께서 미리 취합하신 그 기업 대표님들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사례 보시면 이제 건설기계 수입 기업이에요.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수입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입 이후에, 통관 이후에 이제 설치하고 조립하고 뭐 시운전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세관에 잘 이제 소명만 하시면 충분히 그 금액만큼, 즉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설치 조립비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도 사실은 상당히 고가의 어떤 제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부 조건으로, 그래서 뭔가 금융사를 끼고 하는 어떤 할부 거래라기보다는 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직접적인 할부 거래, 할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자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 역시도 물품 가격이랑은 사실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지급 조건, 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 소명하시고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구분해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무상 샘플이라던가 아니면 무상 거래 같은 경우에 과세 가격 내지는 이제 수입 신고 가격을 많이 좀 낮추거나 다운시켜서 이렇게 저가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관세 조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업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뭐 가산세나 아니면 이제 세액 추징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고의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는 미화 250불까지는 저희가 그 감면 규정에 따라서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무상이더라도 적정 가격으로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수입을 한다고 할 때는 전 제품만 생각을 했는데 네. 관련된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그렇죠. 좀 낭패를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기준을 알고 있다라면 그만큼 절세 전략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많이들 놓치십니까? 굉장히 많이 많이 놓치고 놓치는. 네. 네. 특히 이제 운송비까지 더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잘 이해 못 하시는 저 무상 거고요. 샘플 저거는 생각 무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상이 예. 사실 단건으로 끝나면 그렇게 어떤 뭐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가산세 추징 관련해서 크게 부담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세무조사가 매일 매년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5년에 한 5년 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게 5년 동안 쌓인 게 한 번에 조사나 심사를 통해서 그래요? 적발이 되면 그 기간 동안 불어난 가산세와 그 다음에 건수가 누적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무섭네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세 쪽에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네. 질문과 답변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수입 통관 세관 신고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통관 자체는 관세사가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 아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완전 초대형 기업들만 일부 자가 통관 이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관세사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 통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서류들을 종이 서류로 직접 다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세관 공무원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렇죠.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세관이 있어도 귀찮은데 5분, 10분, 1시간, 2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이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한국 관세사회에서 권고하는 요율이 네. 지금
수입 물품 대금의 0.2%, 그 다음에 수출 물품 대금의 0.15%로 청구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미니멈은 뭐 관세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1, 2만 원, 비싸면 3만 원이고요. 맥스 이제 상한선은 보통 한 뭐 2, 30만 원에서 많게는 뭐 7, 80만 원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소규모 어떤 그 수출 내지는 수입 업무 하시는 분들 수천만 원을 수입하셔도 실제 관세사 수수료로 납부하시는 거는 뭐 진짜 2, 3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번잡스럽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다 관리하시려면 관세사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 작변을 써주신 걸 보니까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네네.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대략적으로 가능한 게요. 네. 일단 과세 가격은 사실 뭐 저희가 정보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지만 세율 같은 경우에 이미 법에서 다 물품별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컨테이너 단위로 미리 견적을 좀 뽑아서 예상 세액을 저희가 산출해 드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관세의 과세 가격과 부가세의 어떤 과세 가격을 보여드리고 계산하는 법도 예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제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품 가방, 뭐 고급 가방, 고급 시계 이렇게 이제 법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명품 브랜드의 여러 제품들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에요.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세라던가 뭐 교육세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이러한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를 다 더한 최종적인 가격과 세액에 마지막으로 VAT 10%를 곱해서 부가세까지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액이 이렇게 66.32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66만 원의 세금이 붙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건 가정입니다. 왜냐면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은 200만 원 초과 명품 가방에 한정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쉽게 이제 1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뭐 300만 원을 가정하면 300만 원짜리 구매하시는데 66만 원의 세금이 더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주세도 굉장히 많이 붙죠. 거의 뭐 50% 가까이 붙는 경우도 있고 이 주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주세나 뭐 교육세 이런 것들도 다 더해진 최종 가격에 VAT 10%가 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세 가격 자체는 100밖에 안 되지만 실제 세금 총액은 90 정도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면세점 가면은 그 양주 같은 거 반값이래 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은 그냥 관사님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예상세액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는 미리 예상을 해본다는 거는 네. 우리가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게끔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면 그렇죠. 미리 관사님한테 문의를 드리면 네. 내가 이번에 금액을 얼마짜리 금액을 들어올 것이고 네. 어떤 항목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게 네. 수익하고 직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알아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왜냐면 선사나 항공사가 운송비를 책정해서 계산해서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는 우리가 고객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사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갑이기 때문에 아무리 견적 요청을 해도 실제 메이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거래한 포워더나 운송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미리 좀 견적을 물어볼 수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세 가격이라는 건 물품 가격 플러스 운임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 물류 비용을 예상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세액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관세사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전에 보고 이게 네네네. 어떻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어떻게 포함시키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요거 질문 답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물품을 수입할 때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수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거는 이제 무채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세는 내실 수 있겠지만 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채물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라면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까지도 더해서 관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서 실제로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1억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수입되는 과정이라면 과세 가격은 1억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만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는다? 그럼 이 1억에 대한 관세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계산하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뭐 한글이라던가 아래 한글이라던가 아니면 MS 오피스 같은 거 예전에는 뭐 몇십만 원 내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권 양도 방식으로 지불한 전체 금액을 그냥 더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조사들도, 그러니까 해외 제조사들이죠. 어떤 구독료 개념으로 요거를 계속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의료기기를 50회 사용하면 딱 사용 못하게끔 락이 걸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인증할 수 있는 어떤 CD키 같은 것들을 구매하셔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넷플릭스처럼 OTT 구독하듯이 매월 그 소프트웨어 사용료들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PDF라던가 아마 MS 오피스들도 다 월 구독료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내장되어 있는 어떤 기계 장치를 수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로열티는 따로 어떤 계산법을 좀 찾아봐서 세관이랑도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MS 오피스를 좀 5년 동안 구독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그냥 샀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수입하는 물품 중에 금방 매칭이 안 되는데 네. 어떤 물품들이나 어떤 물건들이 로열티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지 혹시 네네. 예시가 하나 있을까요? 금방 와닿지가 않아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아. 근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고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뭐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기기 수입할 때 계약서만 보고 세관 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열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계약서도 보시고 이거를 얼마를 더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OEM 방식으로 굿즈 같은 거 생산하셔서 구매하실 때 이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서 OEM 굿즈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죠. 미키마우스를 만약에 인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수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국 공장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뭐 인형 봉제값 정도만 청구가 되겠죠. 하지만 그 디즈니사, 미국에 있는 디즈니사로부터 내가 IP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서와 별도의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이걸 세관에 신고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궁금했습니다. 무상 수입 물품에 대해서 왜 과세하는지 네. 샘플 받았는데 세금 네, 신고한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무상 수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아니 돈을 안 냈는데 왜 세금을 내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WTO에서 제정한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협정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관세법에다가 이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금을 얼마 지불했느냐는 너희들끼리의 거래 조건일 뿐이지 그 해당 물품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국내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 과세 대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만약에 어떤 뭐 100원짜리 물품을 수입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00원을 지불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무상으로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수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모두 똑같이 정상적인 어떤 거래 가격에 해당되는 요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따져보고 똑같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가지만 어쨌든 법이 그렇다니까.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 대체제 경우의 과세 가격 결정도 네. 마찬가지로 네. 흔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사실 억울한 게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왜 10,000원을 신고하면 안 되느냐.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게 10,000원 주고 사셨어도 8,000원만 신고하셔도 되고 10,000원 주고 사셨지만 잘 살펴봤더니 20,000원으로 신고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샀다고 해서 80만 원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그 20만 원 할인받은 게 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선금을 지급하면은 좀 깎아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정되는 할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할인 받으신 가격, 실제 지급하신 가격을 신고하시면 되고요. 시장 가면 현금으로 사면 싸게 해주죠. 이거는 국제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수표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의 결제 조건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 일정 부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할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인받은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대량 구매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할인 적용 받으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량 할인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할인들은 그냥 할인 받으신 금액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예전에 상대방이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다음 거래에서 깎아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할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자 물품이나 어떤 불량품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번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줬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푸셔야 되는 문제고 실제 세관에 신고하실 때는 하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품이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거래 방식에 따른 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드렸듯이 하자 물품은 당연히 반품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냈던 세금은 환급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받은 대체품은 내가 할인을 받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거래 방식에서 지불한 정상 가격으로 관세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과세 가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일단 관세사를 쓰시면 해결이 되실 당연한 거고요. 얘기고요. 사실 저희도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관세청에다가 물어보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전심사 제도라고 하는데 법에는 관세청에 물어본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산하기관인 이제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 분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미리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평가를 하셔서 나온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물품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보통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자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세관 공무원이랑 협의하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2,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 진출을 해 있고 해외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국제 간의 거래지만 사실은 내부 거래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할 때 그 거래 가격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크바 제도라고 하는데 결국 요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안에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아크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만 가족관계에 해당되지만 모회사 자회사에 해당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3자와의 거래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인정해 주세요. 이거를 이제 요청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본지사가 전 세계에 뻗어 있다 보니까 자료 수집도 오래 걸리고 또 심사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해서 1년 정도 내지는 그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좀 충분히 여유기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들어보니까 네네.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심사를 관세조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세부조사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통을 통해 맞습니다. 저가신고 부족세액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또 페널티에 네.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좀 계셨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써놨지만 요거를 실무적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조사는 이제 법에는 다 일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관세조사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실무에서는 관세법상 어떤 밀수와 같은 강력범을 조사할 때 거의 이제 경찰서 형사분들처럼 조사과 직원들이 따로 그렇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사하는 걸 일반적으로 관세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세조사 결과는 대부분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심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법인심사 내지는 기업심사라고 하는데 법에는 관세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기업심사라고 따로 나누는 이유는 이게 세무조사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여태까지 신고 잘 해오셨는지 관세는 잘 납부하셨는지 이런 정확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인데 이 기업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저가 신고 내지는 부족세액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제 부과되는 가산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원래 100만큼 신고해서 100을 납부하셨어야 되는데 뭐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50만 신고하시고 50만 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을 우리가 부족세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몇 년 전에 신고된 거니까 여태까지 그 부족세액인 상태로 몇 년이 흘렀겠죠. 그 기간에 따른 연체이자를 하루당 0.02% 해가지고 1년이면 대략 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연체료 성격으로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질문을 금방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관세 쪽에 관심은 있었으나 이렇게 내용을 몰랐어요. 네. 그런데 관사님하고 시간을 해보니까 하나하나씩 좀 풀어져가는 네. 약간 톱니바퀴처럼 뭐가 맞아 들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관세 좀 무섭구나 시끄러우면 안 되겠다 네.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일이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나 기업이 도움되는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기도 했는데 시간을 지날수록 이해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수출, 수입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대표님들에게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세션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수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수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관세사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기업들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힘들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요. 기업이 잘 되면 저희도 잘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 또 경기가 좋아지고 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 항상 저희가 옆에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저희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